첫 시간 자료구조. 오늘은 자료구조의 개요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C++11하고 14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지 못했을 그런 피처들을 차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되네.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배울 주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그쵸? 저 맨 위에 게 Q라고 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책을 쌓아놓은 거, 요거는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트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 되네. 오늘 그 개요 부분에서는 3가지 정도 데이터 타입, 데이터의 추상화 이런 거를 간단히 얘기하고 자료 구조가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료 구조를 쓸지 또 다른 자료 구조를 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빅O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빅O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알고리즘 시간에 좀 더 수학적으로 깊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료구조 시간에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배우는 자료구조의 그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따질 수 있을 정도만 이해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O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배운 거 말고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정보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빅데이터라는 개념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개념이? 네? 분류. 그런 거 말고,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앞에 빅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 빅. 그러면 데이터가 많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많아요. 근데 그 많다는 게 고정돼 있으면, 이만한 데이터가 그냥 고정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정도의 데이터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빅데이터의 그 차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점. 그러니까 옛날에도 very large database, large database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빅데이터는 SNS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빅데이터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들을 분석해서 어떤 좋은 정보를 취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좀 달라져야 되겠지. 데이터가 그냥 고정돼 있다, 안 변한다. 그러면은 밤에 잘 때 막 데이터를 막 처리해 놓고 쓰면 되잖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데 빅데이터, 오늘날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막 생성이 너무 빨리 되는 거죠. 트위터량, 페이스북, 이런 SNS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 인터넷에 올라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딴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 컴퓨터에 실제 저장되는 형태하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이 데이터 30이라는 50이라는 나이라는 개념으로 느끼지만, 컴퓨터는 50이라는 게 무슨 나이인지 뭔지는 구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이게 추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인식하는 개념하고 우리 프로그래머 인식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고, 그 개념이 이제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겠죠. 뭐 정수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 종류들을 우리가 타입이라 그래요. 타입. 정수 타입, 뭐 부동소수 타입, 문자열 타입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타입이냐? 그 타입을 정의를 할 때 또는 그 타입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뭘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컴퓨터에 있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랑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nt라는 정수 타입이 있으면 어떤 언어에 그럼 이제 그 int라는 타입이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게 그 int 타입의 뭐예요?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도메인. 그리고 그 int 타입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칙 연산이죠. 그리고 그 사칙 연산이 어떤 개념인지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눗셈하고 정수 나눗셈은 또 다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그 타입을 올바르게 쓸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int라는 건 이제 컴퓨터가 그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들 같은 거 뭐 나이다 이런 것들도 도메인을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는 음수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수명이 있으니까 뭐 200, 300이란 나이는 사람 나이의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처리를 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도메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뭘 할 건지 뭘 할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있는데 추상 데이터 타입 이거는 특정 구현 방식과 무관한 데이터의 특성을 말해요. 그러면 요거는 좀 이해하려면 아까 요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게 스택이라는 거예요. 스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스택이라는 형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형태는 데이터를 그 자료 구조에 집어넣으면 맨 위에 올라가고 그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중간 건 못 빼고 맨 위에 건 뺄 수 있어요. 그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그게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실제 그러면 스택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 배열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배열 말고 여러분들이 배울 연결구조라는 개념 갖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DT라고 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don't care 그와 상관없이 이제 정의되는 그런 거를 자료 구조 abstract data 타입이라고 그럽니다. ADT.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자료 구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자료 구조가 있을 때 그 자료 구조의 ADT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은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아까 스택이라는 ADT라는 거는 자료 구조를 똑같은 자료들을 모아놓는데 집어넣을 때 맨 위에, 꺼낼 때도 맨 위에서부터 꺼낸다.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보면 타입을 우리가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타입은 데이터가 값을 하나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는 거. int, 정수. 그러면 정수는 뭐 30, 20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배열, 뭐 구조체.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값을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죠. 그거는 원시 타입이라 하고 복합 타입이라 그래요. 구조체도 그렇고. 구조체는 뭐 우리가 학생 정보 해가지고 학생의 나이, 이름 이런 것들을 정의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시 타입이라는 게 있고 복합 타입.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복합 타입에는 배열, 문자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제공한 복합 타입도 있지만 다수의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써야 되는 복합 타입들은 라이브러리 형태대로 이제 제공이 되고 이들이 바로 자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 큐 뭐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가 된다. 그래서 자료 구조라는 것은 개별 데이터 하나, 인트 하나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될 때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끄집어내고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지 그거를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타입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 구조의 주요 특징은 개별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내부적으로 유지되어 있냐에 따라서 걔네들 갖고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빼내는지, 검색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치와 접근 방법이 모두 캡처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처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스택이라는 걸 쓸 때에는 이게 배열로 구현되어 있는지 다른 걸로 구현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스택이라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맨 위에 들어가고 꺼낼 때는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걸 내가 받게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T는 논리적인 뷰, 자료 구조는 구체적인 구현. 그래서 이 ADT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했고,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현하는 것들이 조금씩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좀 참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들은, 이 복합 타입의 자료 구조들은 우리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그 스택에 정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부동소수 저장할 수, 뭐 많은 걸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ADT라는 개념에서 보서는 다 똑같은 스택이죠. 똑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는 거를 또 만들고 또 문자열 저장하는 걸 만들고 뭐 또 학생을 저장하는 걸 만들고 이러면은 코드 중복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범용 자료 구조를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코드를 갖고 다양한 종류의 타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목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목표는 하나는 오류를 줄이는 거, 또 하나는 코드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 중복. 그래서 범용 자료 구조는 이 코드 중복을 확 줄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C++에서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범용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범용 자료 구조.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인데 여기에는 내가 하나의 코드를 갖고 여러 종류의 타입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실습 시간에 이제 범용 자료 구조도 만들어 볼 거지만 주로 인트, 정수만 저장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고 요거를 템플릿 이용해서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거는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고 해보고 싶은 사람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연산은 5가지가 있고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은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집어넣은 데이터를 꺼내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자료 구조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 구조, 요소를 제거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삭제, 검색, 추출, 추가.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우리가 스택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맨 위에다 넣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자료 구조는 어디든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넣을 수 있어요. 물론 배열에다가 중간에 넣으려고 그러면 번거롭겠죠. 왜? 기존 데이터를 뒤로 밀어줘야지 중간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일반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료 구조란 이 자료 구조는 넣는 위치가 자유롭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push front, push back. 그러니까 push front는 자료를 맨 앞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push back은 자료를 맨 뒤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 같은 경우에 뭐만 있냐면은 push front 있고 pop front만 있는 거예요. 앞에다만 넣고 앞에다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료 구조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제공해요. is empty, is full, 그리고 현재 사이즈. 그래서 그 비어 있는지 아니면 꽉 차 있는지. 근데 저 is full 같은 경우에는 그냥 return false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그 자료 구조는 어떤 거예요? 절대 꽉 찰 수가 없어요. 물론 절대 꽉 찰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내 컴퓨터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배열 같은 걸 썼을 때는 물론 배열도 동쪽 배열이면 늘리면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배열은 이제 10개짜리 용량이다. 그럼 10개 데이터를 넣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풀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지금 현재가 풀이면 데이터를 넣으라 그래도 못 넣어주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자료 구조의 그 종류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선형, 비선형 이렇게 나눠요. 대부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초반에 볼 자료 구조들은 다 선형 자료 구조예요. 배열처럼 이렇게 하나가 그 어떤 요소의 뒷 요소가 정확하게 하나이고 앞 요소가 하나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선형이에요. 일렬로 줄 서는 그런 형태가 선형인데 비선형은 얘의 뒤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트리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지만 뭐 자식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한 중간고사 이후까지는 주로 선형 구조만 살펴볼 거고 나중에는 이제 비선형 트리, 뭐 그래프 이런 것들도 볼 거고요. 동질 구조, 비동질 구조. 보통은 다 동질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동질 구조라는 건 그 자료 구조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종류다. 주로 우리는 그냥 정수들만 저장하는 형태로 강의를 해볼 거고요. 정적, 동적.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는 계속 용량을 늘려나가는 거고 정적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의 종류에는 이런 게 리스트, 스택, 큐, 덱. 덱은 큐의 특정한 어떤 특별한 형태예요. 특별한 형태. 그러니까 큐는 줄 서면 오면 뒤에다 쓰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서비스 받는 게 큐예요. 우리가 극장에서 줄 서는 그런 건데 덱은 앞뒤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